1921년 티베트 고원의 외딴 산속에 위치한 한 고대 수도원이 영국 탐험대에 의해 급습당했다. 공식 기록에는 고고학적 조사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날 벌어진 일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었다. 수도원의 가장 깊은 지하방, 빛조차 거의 닿지 않던 공간에서 그들은 당시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금이나 유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의식을 단 몇 분 만에 재구성할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호흡 기술이었다. 승려들은 그것을 102일의 관문이라 불렀다. 이 기술은 너무 강력했고 너무 직접적으로 인간의 인식 구조에 개입했기 때문에 즉시 분류 문서로 봉인되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신경과학이 이제서야 이 고대 지식의 일부를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숨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니다. 숨은 당신의 뇌와 현실 인식 시스템을 여는 열쇠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다. 삶을 바꾸려면 오랜 치료가 필요하고 수년간의 명상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밀한 생리적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고대의 호흡법은 신비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체공학이었다. 당시의 승려들은 특정한 호흡 패턴이 뇌의 구조 자체를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그들은 이미 몸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이런 지식을 가진 인간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소비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왜 이런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생각을 바꾸라고만 배웠지 호흡을 바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까? 만약 당신의 현재 현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호흡 패턴의 결과라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반응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길들여지고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쉼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정보 전달 시스템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승려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숨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작동 모드를 결정하는 주 신호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호흡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명령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현실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인은 대부분 생존의 호흡을 하고 있다. 얕고 빠르며 무의식적인 호흡이다. 이 호흡은 뇌에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 위협이 없어도 위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만들고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먼저 보게 만든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다.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저하가 삶의 기본값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대 문헌에서 말하는 에카얼리를 호흡의 핵심은 이 자동화된 생존 모드를 의도적으로 해제하는 데 있다. 숨을 조절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신경계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뇌의 우선순위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행위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까지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신경과학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 심장, 장, 폐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미주신경은 일종의 고속도로처럼 작동하며 호흡 패턴에 따라 전기적 신호를 전신에 전달한다. 특정한 호흡을 하면 신경계는 즉시 싸우거나 도망쳐라에서 창조하고 통합하라로
모두를 전환한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며 의식적인 사고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호흡을 잠깐 느껴보자. 깊은가? 아니면 얕은가? 의식적인가? 아니면 자동적인가?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인 얕은 호흡으로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한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정보일까?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다시 설계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반복 검증이 가능한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를 이용한 연구들은 통제된 호흡이 뇌의 활동 패턴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정한 호흡 기법을 사용할 때 뇌에서 감마파 활동이 최대 700%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감마파는 초당 30에서 100Hz 범위에서 작동하며 고도의 집중, 통합된 인식,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결합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결합 상태란 무엇일까? 평소 우리의 뇌는 서로 분리된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 감정, 기억, 사고, 감각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처리된다. 그러나 감마파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흩어져 있던 신경 네트워크들이 갑자기 동기화되며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고대 문헌에서 말하는 현실이 재구성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전환되는 순간이다. 벨빌 호흡이 겨냥하는 또 하나의 핵심 구조는 망상활성계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필터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 트라우마, 두려움에 의해 설정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본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필터의 문제다. 정밀하게 설계된 호흡 패턴은 이 필터에 직접 개입한다.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신경 경로를 다시 열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자기 개발을 시도해도 변화가 느린 이유는 사고 수준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흡은 사고 이전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깊다. 잠깐 멈추고 지금의 호흡을 다시 느껴보자. 방금 당신은 3번의 자연스러운 숨을 쉬었을 것이다. 아마도 얕고 짧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무의식적인 호흡 패턴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유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그동안 창조의 호흡이 아니라 생존의 호흡을 해왔다. 산소로 한계를 공급하고 두려움을 강화해온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만약 매번 들이마시는 숨이 뇌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설계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만약 호흡이 이렇게까지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답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 이 지식은 우연히 잊힌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라졌다. 베이프릴 호흡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것이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기준과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고대 승려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151호흡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인식이 급격히 확장되면 기존의 권위와 규칙이 허상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은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지 않는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축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가 통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대중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때마다 그 지식은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고대의학, 특정 명상법,
심지어 문자 해독 능력조차 한때는 소수에게만 허용되었다. 베릴 호흡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졌고 상징과 은유 속에 숨겨졌다. 이 기술이 위협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의존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나 시스템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정과 명료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다. 통제는 언제나 불안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호흡은 그 불안을 뿌리부터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지식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고 과학과 분리되었다. 측정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려났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측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식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글리실 호흡이 단순한 건강 기법이 아닌 이유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만약 호흡이 이렇게까지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답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 이 지식은 우연히 잊힌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라졌다. 백비빌 호흡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것이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기준과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고대 승려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101호흡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인식이 급격히 확장되면 기존의 권위와 규칙이 허상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은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지 않는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축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가 통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대중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때마다 그 지식은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고대의학, 특정 명상법, 심지어 문자 해독 능력조차 한때는 소수에게만 허용되었다. 릴릴 호흡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졌고 상징과 은유 속에 숨겨졌다. 이 기술이 위협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의존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나 시스템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정과 명료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다. 통제는 언제나 불안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호흡은 그 불안을 뿌리부터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지식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고 과학과 분리되었다. 측정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려났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측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식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101호흡이 단순한 건강 기법이 아닌 이유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점부터 고대의 이야기가 현대 과학과 정면으로 겹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숨은 단순한 생리작용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은 호흡이 유전자 발현과 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호흡과 명상 기법은 단 몇 분 만에 인지 기능, 스트레스 회복력, 세포 재생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생물학적 반응이다.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 박사의 연구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그녀는 MRI를 이용해 호흡과 명상 훈련을 꾸준히 진행한 참가자들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단 8주 만에 주의력과 감각 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피질 두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뇌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백제리빌 호흡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기술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촉진하는 수준을 넘어 가속화한다. 일반적인 훈련이 주 단위, 월 단위의 변화를 만든다면 백결비빌 호흡은 분 단위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호흡이 뇌파, 신경 전달 물질, 자율신경계에 동시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생각이나 의지로는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층위에서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필요하다. 숨은 공기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보를 이동시키는 행위라는 점이다. 들이마실 때마다 뇌와 세포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마다 오래된 패턴과 반응을 방출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정지 구간, 숨이 없는 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재설정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고대 승려들은 이것을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경험으로 남겼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꿈과 우연의 일치, 인식의 변화를 관찰했다.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당신의 숨은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뇌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이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확장된다. 벨실 호흡이 단순히 뇌파를 바꾸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이다. 그러나 고대 승려들이 기록한 내용은 그보다 더 깊은 층위를 가리킨다. 그들이 말한 핵심 개념은 일관성이었다. 현실은 의도의 강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신경계가 얼마나 하나의 상태로 정렬되어 있는지에 반응한다는 생각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양자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의식이 관찰할 때 가능성의 파동이 하나의 결과로 수렴된다는 관찰자 효과는 오랫동안 철학적 개념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고대 문헌은 이 원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베시빌 호흡을 통해 뇌파, 심박 변이도 세포의 리듬이 같은 주파수로 맞춰질 때 인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시각화하고 긍정 확언을 반복한다. 그럼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식적으로는 원하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두려움과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신호는 모순된다. 말로는 가능성을 말하지만 몸은 위협을 방송한다. 현실은 이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 벨빌 호흡이 만들어내는 상태는 고대에서 단일 공명이라 불렸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 박동, 호흡, 뇌의 전기적 활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수렴한다. 이때 생각은 더 이상 산발적인 전기 신호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한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정신생리적 일관성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태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다. 뇌틱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높은 일관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작위수 생성기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식물의 성장 속도나 타인의 회복 과정에도 변화를 준다는 관찰이 보고되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인간 의식이 최적의 조율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대 승려들은 기술이나 장비 없이 이 상태에 도달했다. 오직 호흡만으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숨을 신성하게 여겼던 이유다. 숨은 기도이자 과학이었고 훈련이자 기술이었다. 벨보릴 호흡을 통해 인간은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현실과 같은 주파수로 정렬된다. 그때 변화는 저항 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로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가장 인간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지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고대 승려들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을 강조했다. 그들은 121호흡을 수행한 뒤 꿈의 변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이동을 기록했다. 변화는 언제나 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그러나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기술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는다. 실험하라는 것이다.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는 요청이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7분만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설명된 정확한 순서대로 111호흡을 수행하라. 중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결과를 강요하지 말고 신경계가 새로운 기준점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일어난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이 느려진다. 선택의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헌이 말하던 현실의 이동이다.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좌표가 바뀌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 스스로의 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공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노와 자극에 쉽게 조종되지도 않는다. 이는 더 성숙한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지식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인간이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수록 구조와 시스템 역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의식의 확장은 언제나 불편했지만 동시에 진보의 출발점이었다. 121호흡이 전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다. 당신의 숨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우연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의도로 설계할 것인가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고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다를 수 있다. 생존을 호흡하는 삶에서 벗어나 창조를 호흡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다.